2025년은 시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경제 뉴스나 금융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말해보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거대 거래소들은 서류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호가창은 쉴 새 없이 깜빡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심장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산업계의 구매자들이 종이 계약서 대신 진짜 금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시스템은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하던 도구들은 더 시끄럽고 더 빠르고 더 절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들린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극적인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등락폭을 보였던 주간 차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단행된 마진 인상이었으며 실물 인도가 불편해지는 바로 그 시점에 맞춰 우후 죽순처럼 생겨난 새로운 현금 결제,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뒤에 숨겨진 조용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발 4%의 실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 가격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시스템이 꺼내든 플레이북에 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그 속임수들이 왜 지금은 통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금속의 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은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것이 정점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격한 그 기이한 현상들, 갑작스러운 폭락, 밤사이의 급등 실물, 인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분석을 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다시 가격을 바닥으로 내리꽂을 수 있을까요? 정직한 대답은 예, 그들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답은 그들의 도구 상자가 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으며 시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방의 거대 거래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의 거대 거래소들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보관하기 위해 찾아오는 거대한 금고가 아닙니다. 그곳들은 처음부터 금고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선물이라는 이름의 카지노였습니다. 그 시스템의 본질은 종이 청구권과 레버리지, 그리고 전 세계가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는 가격을 설정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기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적당한 양의 금속이 굴러다녔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실물을 가져가는 대신 계약을 연장하는 롤오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굳이 파고들려 하지 않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물, 스왑, 마진 스케줄, 결제 규칙, 적격 재고와 등록 재고의 구분, 이 모든 용어들은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금속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시장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불편한 수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실물 금속의 아주 작은 조각 하나하나마다 그 위에 겹겹이 쌓인 거대한 종이, 청구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유동성이라 부를 수도 있고 효율적인 시장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만약 시장의 96%가 종이이고 단 4%만이 실물이라면 종이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언제든 가격을 짓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가격을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금과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화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점수판입니다. 귀금속 가격이 비명을 지르며 치솟을 때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종이 화폐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년간 제도권 언론들이 금과 은을 정중하게 무시해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야만적인 유물이라 부르거나
생산성이 없는 단순한 해지 수단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그들의 무시를 비웃듯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어조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고점이다. 투기적 거품이다. 대규모 매도 압력이 임박했다. 라는 식의 공포 조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그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시스템은 마침내 평범한 관찰자들조차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패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인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물 거래소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계약을 다음 달로 넘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운영됩니다. 실물 금속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매일 뿐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메인 이벤트를 원했습니다. 종이 위에서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태도가 사라지고 실물발을 원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심리가 확산되자 전체 아키텍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를 믿어라. 물건은 거기에 있다. 라는 신용에 기반한 시장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요청이 급증하자 기이한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언론이 금속이 왜 움직이는지, 재고가 왜 이동하는지, 흐름이 왜 비정상적인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시장 특유의 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 운송 지연, 무게 측정의 오류 등등 마치 주요 문제가 은이 너무 무겁다는 것인 양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 가격의 기준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스템이 마치 시골 마을의 작은 창고처럼 물류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래 상대방들이 금속을 자신의 손에 쥐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어음도 아니고 창고 보관증도 아니고 실제 물리적인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속이 거래소 생태계를 떠나는 순간 무제한의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게임은 금속이 종이의 담보로서 창고에 얌전히 앉아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금속이 빠져나가면 종이의 목소리는 금속보다 커지고 시장은 그 불협화음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큰 신호는 거래소와 그 주변 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진 인상을 목격했습니다. 이 개념이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마진은 선물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비와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여러분은 담보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마진 요구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카지노가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테이블에 판돈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판돈을 맞추지 못하면 게임에서 나가야 합니다. 시스템은 자금이 부족한 참여자를 자동으로 청산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중립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도와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거래소가 마진을 인상하면 자금력이 약한 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은 강제로 쫓겨납니다. 강제 매도가 발생하고 가격은 떨어지며 고점을 찍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진 인상이 가격 거동을 관리하는 강력한 압력 밸브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진 인상은 금속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누가 먼저 시장에서 쫓겨날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지난 12월의 작전은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진을 올리고 투기 세력을 흔들고 가격을 박살내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산업계의 구매자들은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백화점의 세일 기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첨단 부품이나 에너지 시스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 가격의 폭락을 환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급의 위험을 봅니다. 재고가 바닥날 위험을 보고 생산 라인이 멈출 위험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며칠 동안은 가격을 할인해주면 여러분은 축배를 드는 대신 창고를 채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2월의 가격 폭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오히려 진짜 수요를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작자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가격 하락이 구매자들을 겁주어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구매자들이 주저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거나 팔거나 시장을 떠나도록 설득하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전략적인 산업체일 때 그들은 개인 투자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더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마진 인상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도구는 포지션 한도와 구매 한도입니다. 이것은 거래소가 당신은 참여할 수 있지만 딱 이만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를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조르는 행위이며 전혀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조차 먹히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절박한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도 전용 규칙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유한 금속 노출을 팔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추가할 수는 없다는 규칙입니다. 그런 종류의 규칙은 단순히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괴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게임이 실시간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그들은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굳이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글로벌 경쟁이 중요해집니다. 서방의 거래소들이 제한 조치에 너무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유동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기꺼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실물 인도, 친화적인 구조, 더 투명한 결제 과정, 그리고 종이 레버리지에 의존하지 않는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 대안적인 거래소들이 그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강대국은 전략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뢰성이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객이 요구할 때 금속을 내어줄 수 있는 거래소라면 당신의 가격이 진짜 가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벤치마크를 사용할 것이고 계약은 당신을 참조할 것이며 자금의 흐름은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면 구시대의 중력 중심은 약해집니다. 2025년은 뉴욕과 런던에 편안하게 안착해 있던 가격 결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혁신처럼 보였던 움직임들, 예를 들어 새로운 100온스 선물 계약 같은 것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초조함이 보입니다.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접근성, 더 많은 참여라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물 인도가 아닌 금융 결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벤치마크 가격으로 현금 정산이 가능한 계약을 출시하면 실물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종이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을 만지지 않고도 은을 거래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물이 부족한 시점에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수요를 종이 청구권으로 흡수하여 실제로 발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또한 실제 가용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헤드라인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물 인도가 까다로워지는 시점에 더 많은 계약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을 단순한 상품 개발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물 결제가 불편해지고 있다는 자백일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참여자 중 극소수만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시스템에서는 종이 청구권을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종이를 매도하고, 종이를 해지하고, 종이를 교환하고, 종이를 빌려주면서도 가격은 마치 금속을 반영하는 것처럼 인용됩니다. 하지만 인도 수요가 증가하는 순간 그 수학은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인도 가능한 재고의 100%가 호출된다면 모든 사람이 나는 금속을 원한다 라고 말한다면 종이 피라미드는 그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25년에 실제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도를 위해 대기 중인 재고의 비율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 전환의 신호입니다. 내일 당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보장하지 않지만 시스템의 배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배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입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갑작스러운 마진 인상과 새로운 현금 결제 계약,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통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물류 문제일 뿐이다. 단지 재조정일 뿐이다. 단지 기술적인 리셋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짧은 시간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다음번의 가격 하락, 다음번의 차트 패턴, 다음번의 뉴스 헤드라인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구조적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부채 가치 절하, 그리고 실물 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정신적 모델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실물 금속을 마천루의 기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가 튼튼하다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은 그 위에 쌓인 층들입니다. 높이 쌓을수록 기초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는 흐르고 계약은 결제되고 사람들은 지하실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입주자들이 지하실로 내려가 기초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급격히 변합니다. 지하실이 비어있어 보인다면 60층의 페인트 색깔을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비상구로 달려갑니다. 인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하실로 걸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90% 이상이 종이일 때 전체 기계장치는 참여가 실물이 아닌 금융 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의존합니다. 2025년은 바로 그 입주자들이 지하실 문을 열어젖힌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하실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은색의 찬란한 광채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의 무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선물 거래소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현금 정산이나 롤오버를 선택할 것이라는 안일한 가정 위에서 돌아갑니다. 실물은 그저 신뢰를 위한 장식품일 뿐 실제 거래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종이 위에서의 차익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욕구가 전염병처럼 번지자 전체 금융 아키텍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를 믿어라. 물건은 거기에 있다라는 신용에 기반한 시장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만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요청이 시스템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자 시장에는 기이한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언론이 은재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은시장 특유의 전형적인 핑계들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거나 운송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중량 측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치 은이라는 금속이 너무 무거워서 제때 배달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라고 자부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고작 시골 물류 창고에서나 들을 법한 배송 지연을 핑계로 댄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래 상대방들이 더 이상 약속 어음이나 창고 보관증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격 재고라는 꼬리표가 붙은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금고에 직접 넣을 수 있는 물리적인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속이 거래소의 생태계를 벗어나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무제한의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짓누르던 세력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금속이 창고 안에 얌전히 머물며 종이 거래의 담보 역할을 해줄 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빠져나가면 종이의 목소리는 공허해지고 시장은 그 불협화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에 우리가 목격한 인도 스트레스는 단순한 일시적 병목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이 위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두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래소와 그 주변 기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진 인상이라는 익숙하지만 치명적인 도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물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마진은 이 거대한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한 판돈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을 잡으려면 투자자는 담보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움직일 때 거래소는 마진 요구액을 기습적으로 인상합니다. 이것은 카지노 딜러가 게임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테이블의 판돈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판돈을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게임에서 나가야 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스템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자동으로 청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중립적인 위험 관리 조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의도와 계산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거래소가 마진을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금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상승장에 베팅했던 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강제 청산은 곧 매도 주문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계좌가 동시에 매도를 쏟아내면 가격은 급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보라은 가격은 고점을 찍었다. 거품이 꺼졌다. 이것이 바로 마진 인상이 가격의 거동을 관리하고 과열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가장 강력한 압력 밸브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